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정리하라.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버친 적은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했다. 회장님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존중할 뿐이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습관이었다. 돈을 존중한다는 건 돈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인간의 노동, 시간, 그리고 신뢰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돈의 무게를 알았다. 아버지가 논밭을 팔아 쌀 한 포대를 구하던 시절, 그 쌀 한 포대 안에는 피땀과 인내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자랐다. 그래서 돈을 손에 쫌 때마다 이건 누군가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나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돈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였다. 나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려 했다. 공사판에서 일할 때도 품속을 받을 때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에 대한 존중이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태도는 작은 거래에서도 드러난다. 예전에 나는 한 거래처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늘 돈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달라졌다. 웃던 얼굴이 굽고 눈빛이 바뀌었다.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저 사람은 아직 돈의 주인이 아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의 눈에는 두 가지 빛이 있다. 탐욕의 빛과 책임의 빛. 나는 평생 후자를 선택하려 했다. 돈은 탐하는 자를 피하고 존중하는 자를 따른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법칙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건설 현장에 있을 때였다. 더위는 숨이 막힐 정도였고 모래바람은 사람의 얼굴을 칼처럼 베었다.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자 일부 직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회장님, 왜 우리가 먼저 고생하고 돈은 나중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돈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진심이었다. 일은 끝까지, 신뢰는 처음부터. 나는 그때부터 깨달았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책임의 문제다. 나는 돈을 대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둘째,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셋째, 돈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다뤄야 한다. 돈을 벌 때는 뜨겁게 일하되 쓸 때는 차갑게 판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벌 때는 이성적이고 쓸 때는 감정적이다. 그래서 돈은 그들을 떠난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이성의 파트너다. 어느 날 밤 젊은 직원 하나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마라.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진짜 태도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덧붙였다. 균형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다. 돈을 잃어보고 다시 벌어보는 과정에서 배운다. 나도 수없이 잃어봤다. 하지만 그때마다 배운 건 하나였다. 돈은 나를 떠나도 태도는 남는다. 그 태도가 다음 돈을 불러온다. 나는 젊은 시절 은행 문턱을 수십 번 넘었다. 돈을 빌리러 가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준비된 숫자, 명확한 계획,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갔다. 은행원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결국 신뢰했다. 그들은 내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 태도에 투자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확신했다. 돈은 신용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신용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돈보다 돈을 다루는 사람을 본다. 사람은 돈을 벌면서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 작은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큰 돈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이는 1,000원짜리 하나에도 감사하고 어떤 이는 억 단위 계약에도 불평한다. 나는 후자보다 전자를 신뢰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현장에서 늘 말했다. 돈은 네가 다루는 만큼 너를 따라온다. 세월이 흘러 부자가 된 뒤에도 나는 처음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회사의 수입이 커졌을 때도 한 푼의 낭비를 경계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직원들이 술을 남기면 꼭 말했다. 자네 남은 술이 돈이고 그 돈이 사람의 신뢰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조용해졌다.
돈을 아끼자는 말이 아니라 돈을 존중하자는 뜻이었다. 나는 그런 태도를 통해 회사를 키웠고 사람을 키웠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인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태도다. 돈을 존중하면 돈이 당신을 존중하고 돈을 속이면 돈이 당신을 속인다.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결정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한다. 돈을 대할 때는 무게를 느껴라. 그러나 그 무게에 짓눌리지 마라. 돈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태도는 그 균형을 잡는 중심이다. 돈을 무겁게 여기되 삶은 가볍게 살아라.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인생은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돈의 첫걸음은 태도다. 태도가 바로 서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게 바로 내가 평생 지켜온 첫 번째 재정 습관이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다음 습관을 배울 자격이 있다. 그 다음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기록으로 붙잡는 일이다. 그것이 돈을 잃지 않는 두 번째 법칙이다. 기록하라. 돈은 숫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평생 동안 머리보다 손으로 돈을 관리했다. 왜냐하면 기억은 흐릿하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은 천재니까 돈 계산이 빠르셨죠? 아니다. 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작은 수첩에 적었다. 그 수첩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부터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했다. 그때에 나는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늘 계산을 했다. 일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연필로 종이에 적었다. 오늘 번 돈 얼마, 오늘 쓴 돈 얼마,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남은 금액을 계산했다. 그 습관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흐름을 관리하는 훈련이었다. 숫자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늘 당한다. 세상은 정직하지만 숫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가혹하다. 나는 나중에 회사를 세우고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건설 현장마다, 거래처마다 나는 직접 장부를 확인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회장님이 이런 작은 금액까지 직접 보십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큰 돈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돈의 구멍이 배를 가라앉힌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이 작은 누수를 방치하다 몰락했다. 작은 지출 하나가 신뢰를 잃게 만들고 신뢰가 무너지면 돈은 도망간다. 기록은 그 누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였다. 어느 날 한 젊은 회계 담당자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런 자잘한 내역까지 기록해야 합니까? 요즘은 다 기억할 수 있는데요. 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기억은 변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장부를 정리했다. 몇 년 후 그 청년은 재무이사가 되었고 나중엔 내 오른팔이 되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확신했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기억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다. 돈은 사람처럼 떠난다. 하지만 기록은 그 자리에 남는다. 돈이 떠난 자리를 기록이 지키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면 돈은 영영 길을 잃는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돈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쓴 돈의 흔적을 모른다면 그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켰다. 해외 거래를 할 때 나는 모든 계약서의 숫자를 직접 확인했다. 상대방이 들이미는 서류를 믿지 않았다. 한 번은 중동 프로젝트에서 계약서에 한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걸 발견했다. 단 한 줄, 단 한 자리에 오타였다. 그러나 그 숫자가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성의 언어로 움직인다. 기록은 그 언어를 통역해주는 도구였다. 나는 젊은 시절 노트를 하나 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난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기회의 도구였다. 하루에 쓴 돈, 쓸 이유, 다음날의 목표, 나는 모든 걸 적었다. 그 노트는 나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첫째, 돈은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다. 둘째,
감정은 사라지지만 패턴은 반복된다. 당신의 삶이 가난한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당신의 패턴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 패턴을 바꾸는 첫걸음이 바로 기록이다. 나는 나중에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 흐름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언젠가 범람한다. 회사가 성장하자 수많은 보고서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숫자만 보고도 회사의 건강을 알았다. 그건 오랜 세월의 기록 덕분이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매출, 지출,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의 균형이다. 어느 날 한 젊은 간부가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이익을 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럼 현금은 어디 있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장부의 숫자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통장에 있다. 헨리 캄브린, 나는 항상 현실을 보려 했다. 숫자를 보는 건 현실을 직시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흐름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흐름은 사실이다. 당신이 숫자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순간 돈은 당신을 신뢰한다. 나는 그것을 내 생애 동안 수없이 증명했다. 어느 날 새벽 출근길에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종이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거기엔 내 인생의 발자취가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 도전했던 순간의 숫자들, 그리고 실패의 기록까지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숫자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돈은 사라져도 기록은 내게 남았다. 그것이 진짜 자산이었다. 나는 오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기록하라. 그것이 당신의 재정 습관의 시작이다.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손으로 남겨라. 숫자를 쓸 때마다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게 된다. 내가 왜 이 돈을 썼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돈을 쓰는 것은 쉬워도 돈을 기록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습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돈은 당신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기록은 돈보다 오래 남는 자산이다. 그것이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두 번째 재정 습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 습관은 남는 돈을 만드는 법이다. 기록이 돈의 발자국이라면 남기는 습관은 그 길의 출발점이다. 먼저 남기고 그 다음 써라.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버는 법보다 남기는 법을 먼저 배웠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벌어야 남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남기는 습관이 있어야 벌 수 있다. 돈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다루는 마음의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남기지 않는 습관은 물을 두 손으로 받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국 다 새어나간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었다. 그 돈을 다시 쓸 수 있게 남기는 것이었다.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무조건 따로 떼어두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루 10원이라도 그건 나의 미래를 위한 신호였다. 처음엔 그 돈이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습관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돈을 남긴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연습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은행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돈이 생기면 나중에 모으면 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못 모은다. 돈은 여유 있을 때 모으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 모으는 거다. 실제로 나는 늘 부족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남겼다. 그건 돈의 양이 아니라 의지의 크기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남기는 사람은 결국 돈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마다 말했다. 한 푼이라도 내 자신에게 남겨라. 술값, 담배값보다 먼저. 대부분은 웃었다. 그러나 몇몇은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작은 씨앗을 모았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나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 돈을 남긴다는 건 단지 저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습관이다. 나는 현대를 세우기 전까지 수많은 일을 했다. 소를 팔아 자본을 만들고 그 돈으로 정비소를 열었다. 그러나 처음엔 늘 빠듯했다. 부품값, 월세, 인건비, 어디서나 돈이 흘러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나는 항상 남겼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기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지키지 못한 돈은 결국 당신의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긴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이 원칙을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다. 매년 이익이 나면 전부 확장해 쓰지 않았다. 일부는 반드시 비상금으로 남겼다. 그것이 회사를 위기에서 살렸다. 19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닥쳤을 때였다. 다른 기업들은 줄도 산했지만 현대는 버텼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남기는 습관. 작은 여유가 큰 위기를 막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남기는 습관은 개인의 부뿐 아니라 조직의 생명을 지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다. 나중에 모으면 된다.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는다. 돈을 쓰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고 남기는 습관은 언제나 내일을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남겨라. 그것이 네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돈을 먼저 쓰고 남은 걸 저축하면 결코 남지 않는다. 그러나 먼저 남기고 나머지를 쓰면 이상하게도 늘 충분하다. 돈은 그런 원리를 따른다. 나는 이 습관을 순서의 철학이라 불렀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하고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고 돈을 쓰기 전에 남기는 것이다.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좋은 재능도 소용없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면서도 가난해지는 이유를 보았다. 그들은 순서를 몰랐다. 순서가 틀리면 인생이 흔들린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어느 젊은 사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남기면 현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의 불편함은 내일의 자유를 사는 값이다. 그 청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덧붙였다. 돈을 남긴다는 건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다. 오늘의 나는 힘들어도 내일의 나는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젊은 시절에 나에게 늘 감사했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벌 수도 없다. 남기는 습관이 없으면 벌어도 다 새어나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돈이 들어와도 새는 곳이 많다. 그들은 흘러나가는 돈을 탓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구멍이다. 그 구멍은 무절제한 소비,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통제 없는 마음이다. 돈을 남긴다는 건 그 구멍을 막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길 줄 알아서 부자다. 남기는 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훈련이자 삶의 질서다. 남기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통제한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당신이 돈을 남기는 순간 돈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는 세 번째 습관을 만들었다. 먼저 남기고 그 다음 써라. 돈을 벌면 흥분하지 말고 먼저 남겨라.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존중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써라. 쓰는 건 즐겁지만 남기는 건 힘이 된다. 남기는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나는 이 습관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돈을 남긴다는 건 결국 시간을 남긴다는 뜻이다. 미래를 위해 오늘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남기는 습관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쓸 줄 아는 습관이다. 돈을 남겼다면은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다음 단계의 철학이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법. 그것이 네 번째 습관이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 이 말은 내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 새겨둔 문장이다. 나는 수많은 돈을 다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필요를 위해 썼다. 욕망을 위해 쓴 돈은 언제나 후회로 돌아왔다. 사람은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 그러나 배가 부른데도 더 먹는 건 욕심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곳에 쓰면 돈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욕망에 쓰면 그 돈은 흩어진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벌 때마다 행복해하지만 쓸 때마다 불행해지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서울에서 처음 정비소를 차렸을 때 나는 낡은 작업복 하나로 한 달을 버텼다. 새 옷을 사고 싶었지만 그 돈으로 공구를 샀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아껴서 뭐 하냐고 했다. 그러나 그 공구는 나에게 밥을 줬다. 그것이 필요였다. 욕망은 잠시를 채우지만 필요는 인생을 지탱한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직원 한 명이 월급을 타자마자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자랑하듯 말했다. 회장님, 이제 저도 성공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차가 너를 일하게 만드나 아니면 너를 묶어두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차는 결국 몇 달 뒤 팔려나갔다. 욕망은 만족을 가장한 함정이다. 그것은 사람을 채우지 않고 더 허전하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필요를 착각한 채 욕망에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물 위의 집처럼 무너졌다. 나는 항상 돈을 쓸 때 세 가지를 물었다. 첫째, 이 돈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남기는가? 둘째, 이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셋째, 이 돈을 써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이 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돈은 결코 내 지갑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습관을 훈련했다. 공사 현장에서 점심을 사 먹을 때도 꼭 생각했다. 이건 진짜 필요한 소비인가? 그런 생각이 몸에 배니 나중에는 큰 돈을 쓸 때도 실수하지 않았다. 돈은 적을 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이 많아지면 이미 늦다. 한 번은 중동에서의 일이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외국 업체 대표가 내게 고급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같은 분께 어울리는 시계입니다. 나는 그 시계를 조용히 돌려주며 말했다. 나는 시간을 아끼지 시계를 모으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필요 없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욕망은 언제나 명분을 잊고 다가온다. 그러나 명분은 진실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을 쓰는데도 품격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써서 자신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써서 자신을 낮춘다. 차이는 단 하나다. 필요냐 욕망이냐. 나는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남기지 않게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쓸 때도 절제해야 한다. 절제가 없는 지출은 언젠가 습관이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을 삼킨다. 나는 절제를 통해 회사를 키웠다. 절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쓰는가를 잊지 않으려 했다. 집을 살 때도, 공장을 지을 때도, 심지어 회사를 확장할 때조차 나는 늘 물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에 의한 지출은 나를 성장시켰다. 하지만 욕망에 따른 지출은 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될 때 가장 불행하다. 돈은 그 불행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필요는 당신을 살리고 욕망은 당신을 속인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세월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눈앞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미래의 평화를 잃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유혹을 경계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뤘고 사고 싶은 걸 참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절제가 나를 지켰다. 필요의 선택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욕망의 선택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가진 돈의 크기보다 쓸 줄 아는 분별이 더 중요하다. 돈은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나 현명하게 쓰는 건 훈련이다. 그 훈련은 매일의 선택에서 자란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자동차 한 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태도가 숨어 있다. 당신이 매일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나는 어느 날 신입 직원들에게 질문했다. 당신들은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누군가는 집을 사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는 차를, 누군가는 여행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러나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것이 진짜 필요한가? 모두 조용해졌다. 나는 덧붙였다. 욕망을 다 채우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엔 많다. 그러나 필요한 걸 선택한 사람은 늘 평온하다. 돈은 평온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부의 목적이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중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쓰지 않았다. 그 덕분에 버텼고 이겨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을 아낄 줄 안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필요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쓸 때마다 묻고 또 물어라. 이 돈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잠시의 허영을 채우는가? 돈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거울은 언제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한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번다.
필요에 따라 쓰는 사람은 부를 남기지만 욕망에 따라 쓰는 사람은 빚을 남긴다.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라. 이건 진짜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그것이 내가 지켜온 네 번째 재정 습관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바로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이다. 돈은 멈춰 있을 때 썩고 흐를 때 살아난다. 그 법칙을 아는 것이 다섯 번째 습관이다. 작은 절약보다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 나는 평생 절약을 강조했지만 인색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절약은 돈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갈 길을 정리하는 것이다. 돈은 물과 같다. 잘 흘러야 맑고 막히면 썩는다. 절약만 하다 보면 물이 고인다. 그 물은 결국 냄새나고 쓸모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쌓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러나 방향을 정하라. 그것이 올바른 사용의 시작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이었다. 그때 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봤다. 한쪽은 번 돈을 모두 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한쪽은 돈을 쓰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투자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 둘 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돈은 써야 한다. 그러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 그것이 돈의 품격을 정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정비소를 막 열었을 무렵 친구 하나가 내게 말했다. 기계를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 중고로 사면 되지 않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싼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걸 사야 한다. 나는 그때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새 기계에 썼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계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10년을 썼고 그동안 수십 배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 절약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지출이다. 그때의 결정이 나의 첫 번째 성공이었다. 돈을 흘려보낸다는 건 단순히 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살리는 행위다. 나는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현장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우리가 번 만큼 써야 한다. 그러나 그 돈이 돌아와야 한다. 자재를 아낀다고 품질을 낮추면 나중에 그 공사비의 3배를 잃는다. 절약이 아닌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필요할 땐 과감하게 쓰고 불필요할 땐 단호히 멈추는 것이다. 절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쓸 땐 칼처럼, 아낄 땐 물처럼. 돈을 쓸 땐 명확해야 하고 아낄 땐 부드러워야 한다. 돈을 무조건 줄이면 효율이 떨어지고 무조건 쓰면 낭비가 된다. 균형이 중요하다. 나의 인생은 그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다. 젊은 시절엔 아껴야 했고 나중엔 써야 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도 돈의 의미를 잊지 않았다. 돈은 나를 위한 도구이지 내 주인이 아니었다. 한 번은 해외 고객과 미팅을 하는 자리였다. 그들은 비싼 와인을 주문했고 나는 물을 마셨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너무 검소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술로 신뢰를 사지 않는다. 결과로 신뢰를 얻는다. 그 자리에 있던 통역이 그 말을 전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계약을 따냈다. 절약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지키는 태도다. 나는 돈을 쓸 때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남는 것을 아끼지 말고 필요한 것을 아껴라. 둘째, 돈을 쓸 땐 반드시 가치의 교환을 확인하라.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값어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라. 나는 늘 그 기준으로 판단했다. 비싼 것도 가치가 있으면 싸고 싼 것도 쓸모없으면 비싸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은 결국 사람을 보는 법과 같다.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속을 봐야 한다. 나는 회사를 키우며 수없이 투자 결정을 했다. 어떤 투자는 성공했고 어떤 투자는 실패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의미 없는 절약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왔다. 오일 쇼크 때 자재값이 치솟았을 때도 나는 품질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의 낭비를 줄였다. 불필요한 회의, 중복된 인력, 형식적인 행사를 없앴다. 그 결과 비용은 줄었지만 품질은 유지됐다. 그게 진짜 절약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진짜 절약은 사람을 아끼는 것이다. 기계보다 사람, 자재보다 신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비용을 줄이려 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본다. 사람은 기억하고 신뢰는 남는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에게도 밥값을 미루지 않았다. 그 돈은 작은 액수였지만
그 신뢰는 회사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돈을 부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흘려보내되 의미 있는 곳으로 보낸다. 그 의미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늘 믿었다. 돈은 돌고 신뢰는 쌓인다. 돈을 막으면 관계도 막힌다. 그러나 돈을 제대로 흘려보내면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불을 만든다. 인생의 성공은 그렇게 순환한다. 나는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킨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보다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더 값지다. 직원의 복지, 현장의 안전, 협력업체의 정직한 거래, 그런 곳에 돈을 쓰면 손해 같지만 결국 돌아온다. 그것이 돈이 살아 움직이는 법이다. 죽은 돈은 통장에 있고 살아있는 돈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사용으로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쓰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다. 돈을 쓰는 법을 알면 적어도 여유가 생긴다. 돈은 결국 방향의 문제다.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 돈을 벌며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통제한다. 반면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통제한다. 돈을 흘려보내되 바르게 써라. 그것이 내가 지켜온 5번째 재정 습관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 돈을 움직이는 시간을 배워야 한다. 시간은 돈보다 강력하다.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습관이다. 그것이 6번째 재정 습관이다. 돈을 움직이는 시간표를 가져라. 나는 평생 동안 시간과 싸우며 살았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버는 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습관이다. 하루를 낭비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다. 반면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나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다. 젊은 시절 나는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뜨기도 전에 현장으로 향했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어둡고 골목에서는 신문 배달 소리만 들렸다.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하루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나에게 새벽은 돈의 출발점이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생각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간에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를 벌 것인가? 이 단순한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시간표 없는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고 울지만 사실은 시간을 먼저 잃은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돈보다 가볍게 쓴다. 출근 시간에 늦고 약속을 어기고 일을 미룬다. 그 작은 늦음이 결국 평생의 손해가 된다. 돈의 습관은 결국 시간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나는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운영할 때 시간표를 철저히 지켰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했고 지연은 용납되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가 회의에 5분 늦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5분이 내 평생을 늦출 수 있다.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돈은 숫자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건 시간이다. 당신이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도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 한 번은 중동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다. 현장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온도가 50도를 넘었다. 공사는 늦어지고 자재는 도착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다. 그때 나는 시계를 꺼내 들고 말했다. 지금 늦은 건 하루지만 이 하루가 전체 일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시간을 잃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잃는 것이다. 그날 이후 현장은 달라졌다. 우리는 밤을 새워 일했고 마침내 일정을 마쳤다. 클라이언트는 놀라며 말했다. 현대는 시간을 지키는 회사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세계 시장으로 이끌었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더 무겁게 여겼다. 돈은 모으는 것이지만 시간은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쓰는데 인색했다. 그러나 그 인색함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했다. 남의 시간을 아끼는 건 배려지만 내 시간을 아끼는 건 책임이다. 나는 그 책임을 평생 지켰다. 회장실에는 시계가 3개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하나는 런던,
하나는 두바이.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언제나 내 돈이 흐르는 곳의 시간을 알고 싶었다. 시간은 돈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기록하라. 당신의 하루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면 돈도 흘러간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봤다. 쓸데없이 쓴 시간, 헛된 대화, 준비 없는 회의, 그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다음 날의 계획을 다시 세웠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언제 쉬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계획하는 시간이 내 휴식이다. 그만큼 시간과의 약속은 나에게 절대적이었다. 나는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시간을 돈처럼 써라. 그러나 더 정직하게 써라. 돈은 잃으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끝이다.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잃는다. 나는 그걸 수도 없이 봤다. 일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빚을 쌓고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쌓는다. 신뢰는 돈보다 가치 있는 자산이다. 한 번은 젊은 부하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나는 즉시 대답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실패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덧붙였다. 투자는 미래를 낳지만 소비는 후회를 낳는다. 당신의 하루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당신의 신년을 만든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신념이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다. 그 시간은 세상의 잡음이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 시간에 내일을 준비하고 회사를 계획하고 인생을 정리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늘 일어났다. 왜냐하면 내 경쟁자는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하루 2시간 먼저 일어나면 1년이면 700시간이다. 그 700시간이 내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의 투자법이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다. 계획 없는 하루는 우연이고 계획 있는 하루는 기회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하지 않으면 돈도 너를 계획하지 않는다. 돈은 계획을 좋아한다.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모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후배 기업가들에게 조언했다. 시간표 없는 사업은 배 없는 항해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시간이 방향을 잃으면 결국 표류한다. 시간은 돈의 길이고 그 길을 그리는 게 인생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일정을 분단위로 나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강박이라 말하지만 나는 정확함이라 말한다. 정확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돈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변명한다. 오늘은 바빴다. 내일부터 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은 결국 가난의 언어다. 나는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간이 많을 때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단호히 말한다. 시간을 지배하라. 그러면 돈이 너를 따른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시간을 바꿔라. 하루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릴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 증명하며 살았다. 이것이 내가 지켜온 6번째 재정 습관이다. 돈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당신의 하루를 정리하라. 새벽을 깨우고 계획을 세워라.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돈을 버는 시간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 돈을 지탱할 뼈대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신뢰다. 돈은 신용 위에 선다. 이것이 7번째 습관이다. 돈은 신용 위에 선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 바로 신용이다. 돈은 한순간에 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빈털털이나 다름없다. 신용이란 단어는 짧지만 그 안에 인생의 무게가 들어있다. 나는 이 사실을 젊은 시절 몸으로 배웠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돈도 인맥도 보증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자존심은 있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신용이었다. 처음 일을 맡았을 때 자재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나는 하루라도 늦지 않게 그 돈을 갚았다. 그날 자재상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청년은 믿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신용은 그렇게 시작됐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킨 그 순간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 은행 대출, 거래처 계약, 심지어 친구와의 관계까지 돈은 신용을 따라 움직인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죠? 아니다. 나는 운이 아니라 신용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였다. 공사 도중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 현장 관리자들이 다급히 말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손해입니다. 계약을 다시 써야 합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약속은 약속이다.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는 신용을 지킨다. 그 결정은 큰 손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끝난 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신뢰를 얻었다. 그 신뢰가 다음 계약을 불러왔고 그 다음 계약이 회사를 살렸다. 신용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값진 투자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다. 돈은 주머니에 있고 신용은 마음에 있다. 돈이 가득한 주머니는 쉽게 비지만 신용이 가득한 마음은 절대 비지 않는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보다 신용이 없을 때 더 초라해진다. 돈은 남이 줄 수 있지만 신용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걸 평생 잊지 않았다. 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처음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서류 하나 없었다. 담보도 보증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약속을 지켰다. 갚을 수 없을 때도 한 푼이라도 먼저 갚았다. 그 진심이 통했다. 은행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이후 그 은행은 나를 믿었고 나는 그 믿음을 깨지 않았다. 그 신용이 현대의 기초가 되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용은 공짜가 아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킬 때마다 쌓이는 것이다. 지각하지 않는 것,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빌린 걸 제때 갚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이 신용을 만든다. 사람들은 큰 계약에서만 신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신용은 일상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한 번의 거짓말이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한 번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신용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보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를 대지 않았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책임은 내 몫이었다. 그것이 신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자재가 잘못 들어왔을 때였다. 하청업체가 실수를 했지만 나는 그 책임을 대신 졌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손해를 계산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신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나는 그 자존심으로 회사를 세웠다. 신용은 돈을 벌게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모이게 한다. 돈이 사라져도 신용이 있으면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돈을 만든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위기 때마다 나를 도운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오일 쇼크, 외환 위기, 정치적 압박,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신용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용이란 결국 진심을 지키는 힘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계산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 진심으로 거래하면 손해를 봐도 관계는 남는다. 그러나 계산으로 거래하면 이익을 봐도 관계는 끊어진다. 나는 손해를 봐도 관계를 택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신용은 사업의 뼈대다. 뼈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건물도 무너진다. 현대의 모든 사업은 신용 위에 세워졌다. 직원에게, 고객에게, 국민에게 나는 항상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했다. 그게 내 경영의 중심이었다. 신용이 있는 회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기 때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없을 때 신용으로 세상을 버텼다.
그리고 부자가 된 뒤에도 신용으로 세상을 지탱했다. 돈이 많아지면 유혹이 따라온다. 그 유혹 속에서 신용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지금 신용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양심을 깨웠다.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신용이 없으면 돈을 벌 자격도 없다. 돈은 신용의 그림자다. 신용이 앞서가면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돈이 앞서면 신용은 도망간다. 신용을 지켜라. 그것이 돈보다 더 큰 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7번째 재정 습관이다. 돈은 신용 위에서 자란다. 신용이 없는 돈은 모래 위의 성이다. 약속을 지켜라. 진심으로 행동하라. 신뢰를 쌓아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의 신용을 통화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자. 모든 돈의 끝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돈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서 돈을 다루는 마음, 그것이 부의 완성이다. 다음은 8번째 습관, 돈을 감사로 순환시키는 법이다. 감사의 습관을 잃지 마라.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에 감사할 줄 몰랐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감사 속에서 살아간다. 돈은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 흐르고 불평하는 사람을 피해간다. 나는 가난하던 시절부터 작은 것에 감사했다.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자본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막노동을 시작했을 때였다. 다른 일꾼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일은 너무 힘들다. 돈도 적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 마음이 나를 버티게 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바꾼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나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키웠다. 나는 항상 말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싫어한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늘 부족을 본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은 늘 가능성을 본다. 나는 하루의 끝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었다. 작은 감사를 쌓는 것이 큰 복을 부른다. 회사를 키워나가며 나는 이 철학을 그대로 적용했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때마다 말했다. 이건 너희가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다. 감사하라. 감사는 나눔의 시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나눌 줄도 모른다.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많이 나눈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 나는 사업의 성장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나를 따라 성장한 사람들의 얼굴로 보았다. 그들이 내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세상의 모든 돈을 받은 기분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거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감사는 돈보다 더 큰 자산이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돈을 버는 이유가 감사가 아니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감사는 돈의 순환을 만든다. 돈을 쥐고 있으면 썩지만 감사하며 흘려보내면 살아난다. 나는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들일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돈이 헛되지 않게 하자. 그 마음으로 일하면 결과가 달랐다. 감사는 집중력을 만든다. 불평은 에너지를 빼앗지만 감사는 에너지를 채운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달라졌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감사하지 않으면 성공도 짐이 된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사람들을 봤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감사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부족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부는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평안한 마음은 감사에서 자란다. 감사는 겸손을 낳는다. 겸손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다시 돈을 낳는다. 나는 이 순환을 믿었다. 그래서 항상 말했다. 감사는 부의 씨앗이다.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감사가 없으면 돈도 자라지 않는다. 돈은 감사의 땅에서 자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땅을 가꿨다. 실패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감사했다. 이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 마음으로 버텼다. 감사는 고통을 지혜로 바꿔준다. 나는 어느 날 신입 사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 중에 감사한 게 뭔가요? 모두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건강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전부 자산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부자입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키우고 불평은 가진 것을 줄인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감사는 부를 늘리고 불평은 부를 줄인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감사가 더 커졌다. 큰 거래를 성사시켜도 감사부터 했다. 이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하지 않으면 돈은 금세 떠난다. 감사는 돈을 붙잡는 끈이다.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감사는 또 다른 이름의 투자다. 돈은 이자만 낳지만 감사는 관계를 낳는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오래가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였다. 그들은 함께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만든 환경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내 이름이 세상에 남는다면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흔적 때문이었으면 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주영, 너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걸 잊는 순간 나는 부자가 아니라 빈자였다. 감사하지 않는 부자는 결국 고립된다. 그러나 감사하는 부자는 늘 주변이 따뜻하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감사는 부의 완성이다. 감사가 없는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산다. 마음이 닫히면 돈도 닫힌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문을 연다. 그 문으로 돈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마지막 재정 습관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로 돈을 순환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돈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야 산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올바른 습관은 돈을 넘어서 인생을 바꾼다. 돈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다. 다음은 마지막 결론이다.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만든 사람을 완성시키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